now.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뉴욕 나우 한국경제신문 강영현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미국 ETF 시장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글로벌 X의 한동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지난달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어땠나요? 3월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는데 네네. ETF 시장에는 좀 돈이 들어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한 달 동안에 결국 이어졌던 이슈는 똑같았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어졌던 이슈가 반복이었는데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8.5%를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끝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뭐 러시아 전쟁 이슈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50bp 인상은 그냥 뭐 이제는 당연한 50bp 거죠. 당연한 몇 거고 개월 동안 올리느냐가 네, 몇 번 할 문제인데. 것이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과 지난번만 하더라도 이제 25bp를 계속해서 간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ETF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참 좀 되게 대단한 걸 느끼는 게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이건 미국 ETF인데요. 미국 ETF 시장을 보면은 현재 7 트릴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보면 한 8,500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있는데 연초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빨간색 수치를 보면 쭉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장이 완전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와중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원자재, 환율, 레버리지 인버스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있다 보니까 ETF로는 자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는 게 과거에는 이제 국민의 재테크 수단으로 본다면은 이제 저희가 펀드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이게 분명 미국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ETF 그리고 연금까지도 ETF로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성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ETF를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대표 지수가 완연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3월에 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섹터라든지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반락을 좀 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로부터 이제 자금이 조금 빠졌었고, 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 테마였던 부동산, 금융주 등에서는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시장 지수 테마였죠. 수익률을 보면은 브라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데 엄청 좋네요. 이번 달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브라질이 원래 이제 코로나 대응 실패하고 그리고 뭐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 자금도 엄청나게 이탈이 있었죠. 금리도 계속 올렸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애를 먹었었는데 연초 이후부터는 이제 아예 그냥 와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없다. 바닥이다. 이제 정말 이제 이 이상 빠지면 이제 브라질이 아니다. 왜냐면은 브라질이 갖고 있는 기초 그 재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1월 달 이후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브라질이 가장 강점인 것이 이제 유가, 기름이죠. 기름이 많이 나고 철강석이 엄청 풍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타고 같이 상승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브라질이 이제 조금 저희가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10월 달에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이 있는데 언제나 그랬듯 대선이 있으면은 이제 돈을 이렇게 펑펑 쓰는 게 좀 있죠. 그래서 방만한 재정 운영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또 중국은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한 달 동안에 뭐 14%, 뭐 13%뭐 이런 식으로 쭉쭉 빠졌었는데 결국은 뭐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라서 이제 그 폐쇄 정치가 한 방 완전 세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제 러시아 제재 불똥이 중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공세 조치로 뭐 공장도 문 닫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큰 하락을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도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만지작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월별 테마 ETF에서는 확실히 사이버 보안이나 에너지 관련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달에 저희가 사이버 보안을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원래부터 이제 2022년도에 주목해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테마였죠. 결국은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베이스로 깔아줘야 되는 그 안전장치가 사이버 보안이다 보니까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1분기 실적도 저희가 아주 괜찮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러시아 전쟁발 이제 에너지 공급 우려 때문에 생기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정리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매달 하나씩 테마 정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에그테크를 고르셨어요. 네. 근데 약간 정확하게 개념이 와닿지는 않는데 음. 에그테크가 뭔지 먼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에그테크는 이제 핀테크와 똑같은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핀테크가 파이낸스랑 뭐 테크놀로지 합친 것처럼 에그테크는 agriculture, 농업이죠. 농업과 테크가 합쳐진 에그테크라는 신조어인데요. 저희가 이걸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대체 에너지가 이슈가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했었고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주범이 되고 있죠. 그와 동시에 저희가 똑같이 겪고 있는 공급 부족이 바로 이제 식량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러시아 이 남서부 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이 결국은 밀 생산의 전 세계 밀 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밀 수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유럽에서는 이제 이 지역을 뭐 브레드 바스켓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당히 이제 주식량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올해 결국은 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두 지역은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도 네 번째로 큰 수출국이고요. 또한 이제 이 두 지역은 해바라기 씨유의 80%를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해바라기 씨유의 8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밀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부터 거의 한 80%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겠죠. 아프리카 같이 약간 조금 이제 그 저소득층 국가, 특히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이 두 지역으로부터 100%를 밀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밀 공급의 차질을 겪고 있다 보니까 또 경제난이 심해지는 상태고 아시아로 넘어오면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두 번째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인도네시아도 힘든 거죠. 네, 결국 이러다 보니까 뭐 유엔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유엔의 뭐 식품 농업 기구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영양실조 그 이상의 문제가 800만 명에서 1,3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에 대한 이 얘기가 결국은 그 뭐 남의 얘기인 것 같지만 한국도 남의 얘기가 아니죠. 한국도 되게 밀 수입량이 많은데 세계 15위 정도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식용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뭐 빵이라든지 뭐 저희가 많이 먹는 뭐 짜장면, 국수, 치킨, 튀김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원자재가 가격이 급등을 하였고 특히 밀 가격 같은 경우가 뭐 5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고스란히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에그테크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 전쟁 이외에도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토지 남용, 도시화 그리고 인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 부족, 식량 부족에 대한 그러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에그테크, 푸드 이노베이션이 계속해서 개발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핀테크 얘기하셨지만 에그테크라고 했을 때도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는지 좀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그테크와 이제 푸드 이노베이션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에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뭐 설명드리면 정밀 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밀 농업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에그테크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농업도 결국은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조합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 정밀 농업은
작물의 수확량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IoT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이제 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특정 작물과 가축의 이제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지금 돼지가 아프구나.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물을 주거나 비료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불필요한 비료의 낭비를 절감할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코스트 에피션시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정밀 농업이 한 꼭지고요. 두 번째는 이 정밀 농업이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기기겠죠. 그래서 뭐 이미 지금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물을 뿌리고 있고요. 드론을 통해서 이제 농장을 옵저빙을 하고 있고, 뭐 자율주행 트랙터 그리고 로봇 팔을 통해서 이제 작물을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농업 로봇 시장 규모가 2020년도에 54억 달러 규모였는데 2026년도까지 매년 한 25% 이상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농업과 자동화 및 로봇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환경 제어 농업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환경 제어 농업이 쉽게 얘기해서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처럼 한마디로 통제된 환경에서 식물과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겠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직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농장 하면 이렇게 넓은 밭이나 이렇게 논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수직 농장으로 해서 한마디로 빌딩처럼 길게 하는 겁니다. 높게.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원래 이런 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경작 면적지가 넓다 보니까 도시보다는 한마디로 조금 컨트리 이쪽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형으로 지을 수 있다 보니까 도시와 조금 더 가깝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한마디로 신선 제품들을 도시에서는 더 빠르게 더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드로포닉스라고 해가지고 수경 재배, 물에서 키우는 것들 그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재밌는 게 이제 아쿠아포닉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경 위에는 이제 식물을 기르고 플랜트를 기르고 밑에는 이제 어류를 기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에어로포닉스 해가지고 이제 공중 재배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 그러한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바이오테크 같이 뭐 유전체학이라든지 뭐 유전자 편집 등을 통해서 병충해 강한 것들도 저희가 만들 수 있고 특히 이제 유전자 편집 등을 통해서 바이오 연료에 쓰이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에그테크가 있고요. 뭐 푸드 이노베이션이라고 본다면 이제 대체 식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대체육이라든지 대체 우유가 있는데 혹시 한번 맛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틀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네. 오틀리나 오트밀 중에서 오틀리가 확실히 맛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저는 이제 대체육도 먹어보셨어요? 고기? 먹어봤죠. 맛이 어떻던가요? 고기랑 저는 사실 별 차이를 못 느끼긴 하겠더라고요. 햄버거 같은 거 먹긴 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대체육이랑 그 대체 우유, 대체 계란, 치즈 이 섹션이 상당히 커서 맞아요. 그게 되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정말. 네. 그래서 이게 저도 먹어봤었는데 저는 이제 임파서블 푸드라는 데서 나오는 그 버거 패티를 먹어봤는데 애들한테 줘봤더니 차이를 못 느끼더라고요. 정말 그냥 말 안 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고기처럼 이렇게 빨간색이고 뭐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약간 뭐 어쨌든 그 콩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콩기름 맛 이런 건 조금 느껴졌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솔직히 대체 식품을 보면은 한국이 선진국이죠. 선진국인가요? 혹시 사찰 음식 그러니까 사찰 음식 식당 가면은 뭐 버섯으로 고기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상업화는 아직 안 딱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체육이 있었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히 대체 우유 같은 경우 코코넛 밀크라든지 아몬드 밀크라든지 오트 밀크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시장에서 조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MZ 세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이 소비가 MZ 세대를 위주로 상당히 효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 특징이 이제 ESG, 특히 클린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효용도가 높죠. 그런 가운데 이러한 대체육이라든지 대체 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조금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런 것들에 조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러한 다양한 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생산부터 폐기물까지 추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 굉장히 단순히 농업적인 농업 기술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농업이나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기업들 측면에서 그렇게 사실 저 오틀레랑 비욘드 미트 말고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서 다른 데 하는 데가 어디가 또 있나요, 기업들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에그테크라는 회사를 보면은 그 기존에 정말 에그테크로 탁 돼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인베스트먼트 측면에서 보면 퓨어 플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매출액의 50% 이상이 그 테마에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퓨어 플레이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에그테크로 시작한 회사는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비료 회사라든지 농산물 회사 이런 회사들이 신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에그테크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일단 콜티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콜티바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의 화학 비료 회사로 대표적인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원래 이제 뭐 화학 비료를 하고 뭐 농장 관리를 하고 이러한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디지털 서비스라든지 작물 보호 제품 등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오틀리 그룹 말씀 주셨듯이 오틀리 그룹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오트 이게 귀리죠. 예, 귀리 음료 개발 사업하는 기업인데 비싸긴 합니다만 저는 카페라떼에 보통 오트밀크 넣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듯이 뭐 비욘드 미트라든지 뭐 임파서블 푸드라든지 이러한 것들 회사들은 이제 대체육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TF로 저희가 상품단으로 넘어갔을 때 요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ETF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에그테크, 푸드 이노베이션에 집중하는 그런 ETF들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그래서 일단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기 쉬운 식품 관련 ETF 그리고 에그테크 관련 ETF로 저희가 접근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식품 관련된 ETF로 PBJ라는 그 ETF가 있습니다. 인베스코에서 나온 PBJ인데 이 상품은 농업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리테일 그냥 음식료품, 뭐 음료품 관련된 ETF입니다. 이 ETF는 이제 전통적인 그냥 음식료품 회사 보니까 농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 약간 음식료품 회사인데 성과를 보면 제일 좋아요. 네, 성과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러한 것을 타고 음식료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를 받으면서 성과를 받았던 상품이 이제 PBJ라는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CROP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CROP은 이제 CROP가 이제 공유죠. 이거를 좀 본따서 이제 CROP으로 이제 티커명으로 ETF가 나왔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에그테크와 푸드 이노베이션에 포커스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21년도에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 이 상품은 딱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신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푸드 약간 리테일 그냥 음식료품보다도 테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미, 맛있다 그거죠. 그래서 야미라는 이제 티커명의 ETF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제 에그테크와 푸드 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ETF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점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롭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있어서 그 인덱스를 트래킹하는 인덱스 찾아가는 이제 그 패시브한 ETF인데 야미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있어서 액티브하게 종목을 교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제 야미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좀 높군요. 네, 보수가 좀 높고 네. 사실 그 첫 번째 ETF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약간 에그테크 쪽으로 추가로 투자를 하고 그 영역을 넓혀 나갈 거라는 기대로 에그테크에 함께 담으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그테크에 관련된 회사들이 생각보다 퓨어 플레이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식료품 회사가 점점 이제 신사업으로 가는 측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푸드가 지금 주목을 받고 현재 말씀드린 이유도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농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PBJ를 말씀드렸고 하지만 더 미래를 나아가서 보면은 뭐 크롭이라든지 염이라든지 이러한 에그테크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조금 좋지 않을까. 에그테크에 대해서 되게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분명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에그테크 시장이 뭐 보면은 되게 정말 기술이 좋고 이렇게 많이 바꿀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의 투자하는 측면에서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밀 농업을 하고 뭐 수직 농장을 만들고 환경 제어를 하고 뭐 로봇팔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농작물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몇 개월에 걸쳐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조금 이제 그 장기적으로 효과가 서서히 드러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그테크 시장이 지금 분명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술 수용 곡선상으로도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로 늘 네네. 시점을 찍어주시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기술 수용 곡선 보면 이제 이노베이터 있고 이제 얼리 어답터 있고 그 뒤에 이제 쭉 올라간 측면이 있죠. 근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보다도 앞에인 이노베이터를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정말 몇십 조밖에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측면에서 고려해서 이노베이터 단계는 항상 성장성도 높지만 리스크도 높다는 거죠. 같이. 시장성은 보시면 굉장히 되겠습니다. 높게 보시는 거죠?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거. 네네네네. 이 시장은 지금 솔직히 클린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것 대비해서 이런 대체 식품이라든지 푸드 이노베이션, 에그테크 시장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밥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인류가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이 시장도 결국은 클린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관심을 결국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흥미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네. 참 기술이 하더라도 이렇게 식량 문제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다 보니까 네, 식량 문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달 ETF 시장 한동훈 이사님과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제였죠. 에그테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에도 한동훈 이사님과 함께 ETF 시장 정리하는 영상 만들 테니까 꼭 함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